새벽 공기는 곰팡내와 섞여 지독히도 차가웠다. 강지우는 낡은 담요를 덮고 있는 어머니, 문혜진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굴럭굴럭. 메마른 기침소리가 옥탑방의 얇은 벽을 때리고 되돌아왔다. 지우는 몸을 일으켜 선반 위에 물병을 집었다. 물병 속의 물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혜진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키고 물을 건넸다. 혜진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지우의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괜찮아. 그냥 잠시 기침이 났을 뿐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갈라져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어머니의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정이난로는 붉은 빛을 간신히 토해내고 있었지만 외풍을 막기 위해 창문에 붙여둔 뽁뽁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바람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가끔 물방울이 떨어졌다. 이곳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하늘 아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병원에서는 수술만 받으면 희망이 있다고 했지만 그 희망의 값은 지우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다. 그는 낡고 해진 배달용 점퍼를 껴입었다. 어젯밤 내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인 터라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곧 배달 대행 앱이 켜질 시간이었다. 그는 헬멧을 집어들며 잠든 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혜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목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다. 저 손이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친 일들을 해왔는지 지우는 잘 알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 그는 속삭이듯 말하고 조용히 옥탑방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유진그룹의 한재혁 회장이 막 서재를 나서는 중이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장식된 서재에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옅은 시가향이 배어 있었지만 그곳의 공기 역시 옥탑방만큼이나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방금 이복 동생이자 유진그룹의 부회장인 한재성과의 격렬한 전화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재성은 회사의 신규 바이오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재혁은 그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형님,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재성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야심이 묻어났다. 재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 서윤희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자신의 화려한 삶을 즐기기에 바빴고 아들 한민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온갖 사고만 치고 다녔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켜. 그는 짧게 명령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을 나섰다. 원래대로라면 공식 수행원들과 방탄 차량을 이용해야 했지만 오늘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 조용히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다. 그는 비서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고 나섰다. 운명의 교차점은 그렇게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주문받은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강변북로의 샛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지름길이었지만 밤이 되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했다. 낡은 오토바이가 위태로운 소음을 내며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후의 헬멧 속으로 거친 엔진 소리가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트럭 앞에는 재혁이 몰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난폭 운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세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끼익! 굉음과 함께 세단이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재혁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훈련받지 않은 일반 운전자가 거대한 트럭의 사리적인 공격을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트럭은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 세단의 측면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세단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갓길의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났다. 가드레일 너머는 수십 미터 아래에 어두운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였다. 저건 사고가 아니야. 지후의 뇌리가 번개처럼 상황을 파악했다. 저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트럭은 이제 세단과 나란히 달리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단을 가드레일 너머로 완전히 밀어버릴 작정이었다. 재혁은 공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필사적으로 핸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차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가까웠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몇 초 남지 않았다. 트럭의 거대한 범퍼가 세단의 운전석 문을 향해 파고드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안 돼.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능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의 천성이었다. 그는 오토바이의 스로틀을 끝까지 감았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덤프트럭과 세단 사이의 아슬아슬한 틈을 향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미사일처럼 쏘아붙였다. 그는 덤프트럭 운전석을 향해 달려들며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트럭의 앞 유리를 향해 던져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지우는 트럭의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세단과 트럭 사이에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트럭의 앞바퀴 쪽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버렸다. 쾅! 지후에 오토바이가 트럭의 조향장치 부근과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이 지후의 온몸을 강타했다.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났고 지후의 몸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왼쪽 다리에서 극심한 고통이 폭발했고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돌진은 효과가 있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오토바이의 자살적인 돌격에 당황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고 그 바람에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그 사이 재혁의 세단은 덤프트럭의 마지막 압박에서 벗어나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다. 세단의 앞바퀴 절반은 이미 부서진 가드레일 너머 허공에 떠 있었다. 조금만 더 밀렸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재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쥐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리려다 멀리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의 불빛을 보고는 황급히 트럭에 다시 올라탔다.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찌그러진 트럭을 몰고 현장에서 급히 사라졌다. 재혁은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검은색 배달 점퍼를 입은 젊은 청년. 그의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고 청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혁은 다급하게 다가가 지후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시오, 정신 차려요. 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의 당황한 얼굴이었다. 트럭,
도망쳤어요.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 재혁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신의 비서인 고 민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통사고를 당했네. 아니,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한 청년이 나를 구했네. 지금 당장 XX 병원으로 와주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재혁은 VIP 병실로 안내받았지만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경미한 타박상과 충격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구해준 청년은 달랐다. 지우는 응급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곧이어 고 민수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재혁은 손을 들어고 실장의 말을 막았다. 나는 괜찮네. 그보다 날 구해준 저 청년,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게. 그리고 오늘 밤 내 일정, 내가 직접 운전하고 나간 것,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특히 집안 사람들에게는. 고 실장은 재혁의 눈빛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현장을 수습하고 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트럭이 뒤에서 박았고 내 차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고장났더군. 고 실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때 수술실 앞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왼쪽 다리 복합골절과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보호자는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혁이 나섰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원비는 제가 전액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바로 그때 지우가 누워있는 이동 침대가 응급처치실로 옮겨지고 있었다. 지우는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보호자, 안 돼요. 우리 엄마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돈 없어요. 그냥 진통제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이 병원비가 자신과 어머니의 남은 생을 저당 잡힐 것임을 직감했다. 재혁은 지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걱정 말게, 청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지우는 고통으로 흐릿한 눈을 들어 재혁을 바라보았다.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지겨우니까. 지우의 눈빛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방어적이었다. 재혁은 그 말의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적이에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순수한 경멸과 자존심은 처음이었다. 재혁은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눈빛, 지독한 고집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저 검은 눈동자. 재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무참히 버리고 떠나야 했던 한 여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재혁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강지우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1인실 특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시설은 그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당황한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부러진 다리와 갈비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젠장.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젯밤에 그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말끔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한재혁이었다. 몸은 좀 어떤가? 한재혁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고 민수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우는 경계심을 디디추지 않았다. 당신이 멋대로 이런 방으로 옮긴 겁니까? 당장 퇴원하겠어요. 이 병원비 내가 감당 못할 거라는 거 알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호의가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덫이라고 생각했다. 한재혁은 지우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병원비는 물론 그 이상의 보상을 하고 싶네. 원하는 게 뭔가? 집? 아니면 돈? 그 말에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보상? 당신들은 항상 그런 식이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잖아. 그는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내가 당신을 구한 건 당신이 대단한 회장님이라서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돈 치워요. 지우는 링거 바늘을 꽂은 팔을 세게 흔들었다. 그 격렬한 움직임에 환자복 상의가 살짝 벌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재혁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지우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랜 은색 목걸이였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초승달 모양 펜던트였다. 하지만 한재혁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선명하게 빛났다. 그의 숨이 멎었다. 시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대학 시절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만났던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순수했던 여자 문혜진. 그가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선물로 건넸던 목걸이. 이건 내 마음의 일부야.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 약속을 그는 지키지 못했다.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정략 결혼을 했고 그녀를 철저히 버렸다. 그 목걸이. 한재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목걸이를 만지려 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재혁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만지지 마.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거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어. 지우의 말은 비수처럼 재혁의 심장에 박혔다. 아버지의 유일한 물건. 우리 엄마 문혜진. 재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익숙함, 자신을 경멸하던 그 강렬한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재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지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푹 쉬게, 치료에만 전념해.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짰다. 그리고는 고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재혁은 휘청거리는 몸을 벽에 기댔다. 고 실장, 당장 강지우라는 저 청년과 문혜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20년 전 기록까지 모조리 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어젯밤 사고 배후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해. 아니, 그보다 더.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극비리에 진행하게. 고민수 실장은 수십 년간 한재혁을 보좌해왔지만 회장이 이토록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고 실장이 자리를 뜨자 재혁은 차가운 복도벽에 이마를 기댄 채 서 있었다. 혜진아, 만약
만약 정말 그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엉켜 그의 속을 태웠다. 한편 유진그룹 부회장실. 한재성이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코냑을 따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재혁의 아내 서윤희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실패라니, 고작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그런 하찮은 놈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서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자혜성은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 빌어먹을 트럭 운전사 놈이 꼬리를 잡혔어. 입을 열기 전에 처리했지만 골치 아프게 됐지.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놈은 어떻고요? 서윤희가 손톱을 매만지며 물었다. 당신 형님이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있다면서요. 병원 특실에 24시간 경호까지 붙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한 사고 목격자나 은인에게 베푸는 호의치고는 과해. 한자혜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마음에 걸려. 이름은 강지후. 22살. 옥탑방에서 병든 어미와 산다는군. 가진 것 없는 밑바닥 인생이야. 그는 서류를 뒤적였다. 그런데 형님이 왜 저놈에게 저렇게까지 집착하는지, 혹시 저놈이 현장에서 뭔가를 본 건가? 서윤희는 훗 하고 비웃었다. 봤으면 경찰에 신고했겠죠. 내 생각은 달라. 혹시 당신 형님의 또 다른 실수 아닐까? 그 말에 한재성의 동작이 멎었다. 무슨 뜻이야? 옛날에 당신 형님 결혼하기 전에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면서. 집안에서 반대해서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만약 그때 씨앗이라도 뿌려뒀다면? 서윤희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한자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 그놈이 단순한 방해꾼이든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이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서윤희가 일어섰다. 어차피 우리 아들 민우가 유진을 물려받아야 해. 당신 형님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 이번 일이 실패했으니 다음번엔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강지후라는 녀석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버려야지. 아주 조용히. 한자혜성은 서윤희의 잔인함의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그의 목표도 같았다. 좋아, 일단 그놈 뒷조사부터 다시 해보지. 어미 이름이 문혜진이라고 했던가. 그 여자부터 파고들면 뭔가 나오겠지. 몇 시간 후 유진그룹 회장실. 고민수 실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를 한재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한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옥탑방 입구에 힘겹게 앉아있는 나측은 여자의 사진.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아 초췌하게 변해버렸지만 그 윤곽은 분명 문혜진이었다. 그리고 강지후의 이력서. 22살. 아버지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문혜진. 병세가 심각합니다. 신부전증 말기라고 합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고 실장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재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버렸던 여자는 그의 아이를 낳았고 평생을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며 그 아이를 키워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했다. 회장님, 하나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 실장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강지후 군의 혈액형이 RH O형입니다. 회장님과 같습니다.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죠. 한재혁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이 거대한 제국,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고 실장,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병원 측에 연락해 내 혈액과 강지후 군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아무도 모르게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게. 지금 당장.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는 얇았지만 한재혁에게는 청은망은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고 민수 실장이 막 가져온 봉투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개봉했다. 숫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종이가 그의 손에서 구겨졌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그 가난한 청년, 자신을 구한 그 영웅, 자신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22년 전 아버지의 불호령에 못 이겨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떠났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혜진은 울며 매달렸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재혁 씨. 어쩌면 그녀는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위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그 대가를 치르라는 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심판대 위에 세웠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지옥 같은 옥탑방에서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고 실장, 차 준비해. 아니, 아무도 따라오지 마. 운전은 내가 직접 하겠네. 그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 실장에게서 받은 주소 하나만을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라난 곳을, 혜진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복잡하고 낡은 강북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가파른 계단.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세운 낡은 철제 난간. 이곳이 정령 사람이 사는 곳인가? 그의 저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이 저버린 2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문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시간은 정지했다. 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20여 년 만에 마주한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 20살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한재혁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곰팡내와 가난의 냄새가 뒤섞인 방 안.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혜진의 병색.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 나타날 수 있어? 혜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하러 왔어.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러 왔어. 당장 나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내 격렬한 기침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재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갔다. 혜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모든 걸 알았어. 그 아이. 혜진은 재혁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아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당신은 그 아이 아빠 될 자격 없어. 엄마. 바로 그때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우가 절뚝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뛰쳐나온 참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것이 걱정돼 진통제만 한 움큼 삼키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어젯밤의 그 재수 없는 부자 한재혁의 모습이었다. 지후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자식,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그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재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재혁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재혁은 무방비 상태로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부딪혔다. 당신, 병원비 빌미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 엄마 괴롭히는 거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지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황급히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이 자식이 뭐라고 했어? 혜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혜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혁은 헝클어진 온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그는 지후의 분노 어린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을 증오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지후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지후야. 그가 지후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네 어머니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다. 그럼 뭔데? 돈 자랑하러 왔어? 아니면 내 목숨값이라도 치르러?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지후의 절규가 옥탑방을 울렸다. 재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내 아버지다. 정적이 흘렀다. 지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재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혜진은 안 돼 라고 속삭이며 울음을 삼켰다. 잠시 후 지후의 입에서 실소 시쇼가 터져 나왔다. 하하. 뭐라고? 아버지? 당신이 지금 나랑 장난해? 그의 웃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웃기지 마. 내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지우는 재혁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재혁은 피하지 않았다. 지후의 주먹이 재혁의 뺨을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재혁의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네 아버지 자격이 없지. 나는 너희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 지후야, 그만해. 혜진의 아들을 말렸다. 사실이야. 저분이 내 아버지, 한재혁 회장님, 맞아. 혜진의 고백에 지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증오하던 남자, 자신을 무시하던 그 부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자신과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삶에 내버려둔 장본인이라니. 그의 온몸이 배신감과 절망으로 떨렸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재혁은 지후에게 다가갔다. 지후야, 진정하고 들어라. 지금 너와 내 어머니는 위험하다. 그는 어젯밤의 습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고 그들은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네가 누구인지도 곧 알게 될 거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 놈들은 너를 걸림돌로 여길 거다. 이미 너희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몰라. 재혁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위험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내가 다 준비하겠다. 지우는 재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향한 증오, 그리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재혁은 지후의 갈등을 꿰뚫어 보았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집으로. 그곳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 네 어머니의 치료도 내가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해. 지우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그는 재혁을 노려보았다. 당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네 어머니의 목숨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 목숨도.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거래다. 네가 나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나는 네 어머니를 살린다. 그리고 22년 동안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를 다오. 지우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 그는 결심해야 했다. 증오를 삼키고 어머니를 위해 저 악마의 손을 잡아야 했다. 좋아. 지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 뜻대로 하지. 하지만 명심해. 이건 엄마를 위해서야.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라고. 유진그룹 소속의 최고급 VIP 병동. 문혜진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호사스러운 1인실에 누워 있었다. 방금 국내 최고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그녀를 진찰하고 나갔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각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은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아들 지후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후야,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는 네가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 같아. 혜진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엄마. 여긴 병원보다 더 안전한 곳이래. 그리고 엄마 수술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이건 그냥 알바 같은 거야. 회장님 경호원 역할 해주는 거지 뭐. 그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라는 남자가 만든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수술 잘 받고 금방 다시 올게.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병실 밖에서 고 민수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우군?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성문. 한재혁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백억 원을 호가한다는 저택은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 한가운데 오만하게 서 있었다. 지우가 살던 옥탑방 100개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다. 차가 멈추고 고 실장이 문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는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공기마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압도하는 거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지우가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을 법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3명의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재혁의 아내 서윤이, 아들 한민우, 그리고 동생 한재성이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새로운 동물을 구경하듯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우를 훑어보았다. 한재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소개하지.
내 목숨을 구해준 강지후 군일세.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며 회복과 안전을 도모할 걸세.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게. 어머나, 서윤이가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이분이 그 용감한 청년이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물론이죠. 저희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녀는 지후에게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인들에게 방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손님에게 어울리는 방으로요. 손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가시는 지독히도 날카로웠다. 너는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부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한민우가 노골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값비싼 실크 파자마 차림이었고 지우와 동갑내기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오만함과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녀석이 그 영웅? 꼴을 보아하니 신림동 어디 옥탑방에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데. 회장님, 이런 놈을 집에 들이다니 제정신이세요? 저기 영웅 양반. 혹시 은수저라도 훔쳐갈 생각이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걸. 그의 말은 모욕 그 자체였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찔렀다. 민우야, 말이 심하구나. 그때 한재성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섰다. 그는 동생인 한재혁과 달리 따뜻하고 사교적인 인상이었다. 그가 지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반갑네, 강지우 군. 나는 한재성 부회장일세.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내게 말하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는 지후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우는 본능적인 한기를 느꼈다. 저 미소 뒤에 감춰진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늑대의 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지우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을 애써 감추며 꼿꼿이 앉았다. 그는 이런 식사 예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나이프와 포크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가장 바깥쪽의 도구부터 천천히 사용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서윤이와 한민우를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한재혁은 그런 지우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역시 한민우였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빈정거렸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뭐 그래도 이번에 운 좋게 회장님 구해서 인생 역전한 거네. 안 그래? 너 같은 놈들한테는 이런 게 바로 로또 당첨 아니겠어? 그의 말에 서윤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한자혜성은 흥미롭다는 듯 지우를 바라보았다. 한재혁이 민우야 하고 화를 내며 제지하려던 순간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와인잔이 아닌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한민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깊고 단단했다. 나 같은 놈들, 그게 무슨 뜻이지?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말인가? 지후의 차분한 반문에 한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래, 우리 엄마 아프셔. 하지만 나는 사람 목숨 구한 걸 로또라고 부르지 않아. 그냥 사람이 할 일이라고 부르지. 너도 언젠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민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윤희의 눈썹이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다. 한자혜성은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지우를 향한 자부심과 놀라움의 빛을 감추려 애썼다. 지우는 그런 재혁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맛이 사라졌네요.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절뚝거리며 식당을 나갔다. 복도에서 지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몸열감이 치밀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때 고 민수 실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지후 군, 방은 이쪽입니다. 그는 지우를 안내하며 낮게 속삭였다. 아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집은 빛보다 그림자가 더 많은 곳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동맹의 제안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노렸던 늑대들의 소굴임을. 강지우가 한재혁의 저택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의 부상은 최고급 의료진의 관리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거대한 성, 챙진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하인들은 그를 회장님의 은인으로 깍듯이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을 향한 적이가 조직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언론을 통해 울렸다. 고 민수 실장이 가져다준 태블릿 PC로 인터넷을 확인하던 지후의 눈이 한 연의 정보지 기사에 멎었다. 단독, 유진그룹 한 회장 구한 미스터리 청년. 알고 보니 한 회장 저택에 무혈입성? 현대판 신데렐라인가? 치밀한 설계인가? 기사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지우가 회장의 약점을 잡아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현재 저택에 머무르며 회장 일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다. 이런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이나 한재성의 솜씨가 분명했다. 자신을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한재혁이 자신을 보호하는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존재가 한재혁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태블릿을 껐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이제 이런 식의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었다. 신경 쓰지 마라. 어느새 다가온 한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우가 무엇을 봤는지 짐작한 듯 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그는 지우의 옆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심심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유진그룹의 역사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왔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네가 알았으면 한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다가서려는 그의 서투른 방식이었다. 그는 지우에게 회사의 연역 보고서와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머리는 명석했다. 비록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의 이해력과 분석력은 날카로웠다. 그는 한재혁의 설명 속에서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빠르게 파악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우가 차갑게 물었다. 절 당신의 후계자로라도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이니 과거의 잘못쯤은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한재혁의 얼굴에 상처받은 빛이 스쳤다.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지우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직 이 남자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전 당신의 과거엔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제 어머니의 건강과 그날 밤의 진실뿐입니다. 누가 왜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들의 어색한 대화는 한민우의 등장으로 깨졌다. 어이, 영웅씨, 아버지 서재에서 뭐해? 벌써부터 회사라도 물려받을 작정이야? 한민우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아, 마침 잘 됐네. 내 방에서 이게 나왔는데 말이야. 이거 아버지가 지금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밀 문서 아니야. 이게 왜 내 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 한민우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지우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서윤이와 한재성까지 어느새 나타나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지우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저택에서 쫓아내려는 함정이었다. 한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우야, 그게 무슨... 보세요, 아버지. 이놈이 우리 회사 기밀 빼돌리려던 스파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한민우가 흥분해서 소리치는 순간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파일 말입니까? 그는 침착하게 파일을 집어들었다. 어제 제 방 침대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런 중요한 걸 떨어뜨렸나 했죠. 지우는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한재성을 향해 휙 돌려보았다. 아마 부회장님께서 떨어뜨리신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부회장님 지문이 잔뜩 묻어 있던데요. 그 말에 한재성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지우는 이어서 말했다. 전 이게 일종의 테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 집 하인들의 청소 상태가 아주 엉망이거나 고 실장님께 바로 전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지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어젯밤 누군가 자기 방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아침에 방을 뒤지다 이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일부러 모른 척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한민우는 무슨 소리야? 네가 숨긴 거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다. 지후의 논리, 정연하고 침착한 대응에 서윤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한자혜성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하하, 이런... 내가 실수를 했나 보군. 어제 지우군 방에 들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야. 미안하네. 괜한 오해를 샀군. 민우도 그만해라. 지우군이 오해할 수 있지.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무마했다. 하지만 지우는 똑똑히 보았다. 한재성의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함정은 피했지만 적들은 더욱 교묘해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그는 정원 구석에 작은 정자, 팅지에서 서윤이와 한재성이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멀리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격렬한 몸짓과 분노에 찬 표정은 분명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 늑대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영리해져야 했다. 그는 고 민수 실장을 찾아갔다. 실장님, 절 도와주십시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회장님을 노린 건 한재성 부회장과 서윤희 여사입니다. 확신합니다. 고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사고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한재성 부회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자료, 특히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후의 눈빛은 한재혁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고민수 실장은 잠시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재혁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지만 지금 회장은 가족이라는 덫에 갇혀 제대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거침없고 영민한 아들만이 회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고 실장은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지후에게 보안 처리가 된 노트북 한 대를 건넸다. 이건 회장님도 모르는 제 개인 라인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이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한 부회장의 감시망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받아 들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의 방역이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한재혁은 강지후를 더 이상 저택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가둬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가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썩히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 두고 직접 경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는 지후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그를 유진그룹 본사 기획조정실에 인턴 사원으로 발령냈다. 공식적인 명분은 생명의 은인에게 경영 수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보답이었지만 사내에서는 이 조치가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다. 기획조정실은 그룹의 심장부였고 그곳에 자신의 핏줄을 심었다는 것은 한재혁의 의중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이 소식은 한재성과 서윤희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인턴, 기획실에 형님이 드디어 노망이 든 모양이군. 한재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서윤희 역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옥탑방 거지가 감히 내 아들 민우가 앉아야 할 자리를 넘봐.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 아이가 회장 곁에 붙어 있을수록 당신 형님은 점점 더 그 아이에게 빠져들 거야. 우리가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더 확실한 수를 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한재성은 더 이상 지우를 단순한 방해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며칠 후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미디어 위기에 휩싸였다. 한 유력 환경단체가 유진건설이 시공 중인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폭로했다. TV 뉴스 시간마다 유진그룹의 로고와 함께 검은 흙더미가 파헤쳐지는 자극적인 영상이 흘러나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재혁 회장이 직접 공을 들이던 친환경 주거 단지 사업이었기에 타격은 더욱 컸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재혁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경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당장 진상을 규명해. 임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한재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아보니 이번 폐기물 처리는 최근 기획실 인턴으로 들어온 강지후 군이 주도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인턴 자격으로 배석해 있던 지후에게 쏠렸다. 지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한자혜성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 회장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용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하청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의 단가를 강지우 군이 직접 결제한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자혜성이 증거라며 내민 서류에는 분명 지우가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수많은 서류 중 하나에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가 기획실에 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완벽한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저런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건가? 역시 근본 없는 놈이라.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먹은 거지. 임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터져나왔다. 한재혁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재성은 승리를 직감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이 스캔들로 지우를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동시에 형님의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입힐 계획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이 아닌 고 민수 실장이 마련해준 비밀 사무실에 있었다. 그는 미디어 위기로 온 회사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리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그는 보안 노트북의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고 실장이 빼돌린 한재성 부회장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 환경 스캔들, 저를 쫓아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지우는 고 실장이 건네준 자료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밤새도록 대조했다. 그의 눈은 한재성이 주도하는 바이오 신사업 분야의 자금 흐름에 고정되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 유령 회사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태산물류.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운송 하청업체였지만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태산물류.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고 실장님, 이 회사 당장 뒷조사해 주십시오. 24시간 내로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고 민수 실장은 지후의 번뜩이는 직감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다음 날 새벽 결과가 나왔다. 고 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지후 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산물류, 그 회사의 명목상 대표는 지난번 회장님을 습격했던 덤프트럭 운전사의 사촌형입니다. 지후의 주먹이 하얗게 굳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자혜성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으로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용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태산물류였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 실장이 침을 삼켰다. 이번 환경 스캔들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그 업체 역시 태산물류의 자회사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젠장, 2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모든 게 연결된 거였어. 한자혜성은 살인 청부에 이용했던 더러운 네트워크를 이번에는 환경 스캔들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또 다른 범죄로 덮으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잡았다. 한재성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살인 교사와의 연결고리.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재성은 지우보다 한 발 빨랐다. 그가 서윤희와 함께 서재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지우가 몰래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에 잡히고 있었다. 환경 스캔들만으로는 부족해. 형님이 저놈을 감싸고돌아. 한자혜성이 초조하게 말했다. 서윤희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죠.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한자혜성은 망설였다. 형님까지. 어차피 둘 다 사라져야 해. 그래야 민우가, 그리고 당신이 유진을 가질 수 있어. 마침 좋은 기회잖아요. 회장님이 환경 스캔들 현장에 직접 가보시겠다고 했죠. 그 총애하는 인턴놈과 함께. 지우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 현장 방문. 고 실장이 일정을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과 지우 군이
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지우군의 결백을 밝히는데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결백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함께 죽일 생각이야. 그 현장에서 첫 번째 사고처럼 위장해서 한재성과 서윤희는 두 번째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트럭이 아니었다.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 그들이 탈차량에 손을 쓰는 것이었다. 현장으로 가는 험한 공사장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다면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비극적인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지우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그는 한재성의 비자금 증거는 손에 쥐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사고를 막을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 한재혁의 저택 지하 주차장은 아직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후와 고 민수 실장은 숨을 죽인 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내일 현장 방문에 사용될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녹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범인이 움직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인형이 나타났다. 그는 저택의 정비공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그는 세단의 운전석 아래로 기어들어가 몇 분간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지우가 신호를 보냈다. 고 실장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방에서 그를 덮쳤다. 정비공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누구냐? 넌 그가 발버둥 칠 때 지우가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공구와 잘려나간 브레이크 오일 호스 조각을 빼앗아 들었다. 이걸로 우리를 죽일 생각이었나? 지후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정비공은 고 실장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살려주십시오. 한자혜성 부회장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몇 번만 밟으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먹통이 될 거라고. 물리적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잘려나간 호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고 실장과 함께 즉시 한재혁의 침실로 향했다. 한재혁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최근의 스캔들과 지후에 대한 걱정으로 수면제에 의지해 겨우 잠든 참이었다. 회장님. 고 실장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한재혁이 멍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의 싸늘한 얼굴과 그가 내민 잘린 브레이크 호스였다. 이게 뭔가. 재혁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지우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 한자혜성과 당신의 아내 서윤희가 오늘 아침 우리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재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지우와 고 실장이 밤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태산 물류의 비자금 내역, 덤프트럭 운전사와의 연결고리, 환경 스캔들 조작 증거, 그리고 아내와 동생이 자신들의 죽음을 모의하는 그 끔찍한 녹음 파일까지. 재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그의 눈빛이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고 실장. 재혁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한재성이 방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경영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이유로 아주 시기적절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에 위험 있는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무대에 서주지. 지후야, 너도 나와 함께 가야겠다. 네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니까. 유진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재성이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의 형님, 한재혁 회장님은 최근의 불미스러운 스캔들과 저 정체불명의 아이에게 현혹되어 정상적인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서윤이와 한민우가 앞자리에 앉아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재성은 이사들의 동요를 확인하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에 저는 한재혁 회장님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저 한재성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여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그가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며 거수투표를 요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숙부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고 민수실장과 보안요원들에게 붙들린 정비공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에 한재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자혜성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경비들 뭐해? 저놈 당장 끌어내. 한재성이 광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낄 자리가 아니다. 그럼 아버지를 죽이려 한 숙부와 남편을 살해하려 한 부인이 앉을 자리는 여깁니까? 지후의 폭탄 발언에 이사들이 경악했다. 무슨 망발이야. 서윤이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경영 판단. 좋습니다. 그럼 한재성 부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판단부터 한번 보시죠. 화면 가득 태산 물류를 통해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 흐름도가 떠올랐다. 이게 부회장님이 추진하시던 바이오 사업의 실체입니다. 500억 원 횡령하셨더군요. 한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이 태산 물류라는 유령 회사 아주 유용하게 쓰셨더군요.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첫 번째,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덤프트럭 운전사의 사촌이 이 회사 대표입니다. 살인교사의 자금줄이었죠. 이사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두 번째, 최근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환경 스캔들. 그 가짜 환경단체에 자금을 대고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또한 바로 이 태산 물류였습니다. 스캔들을 조작하고 저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제이오, 거짓말이야. 저놈이 다 조작한 거야. 한자혜성이 발악했다. 지우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실 스피커에서 서윤이와 한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브레이크, 비극적인 사고. 서윤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신해버렸다. 한민우는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 저희가 탈차에서 발견된 증거입니다. 지우가 잘려나간 브레이크 호스를 연단 위에 던졌다. 보안 요원에게 붙들려 있던 정비공이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부회장님이 시켰습니다. 저를 협박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한자혜성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지우를 향해 괴물처럼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 내가 너 때문에. 하지만 그가 지우에게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재혁 회장이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보안팀은 회의실을 즉시 폐쇄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그는 자신을 배신한 동생과 아내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한재성, 서윤이, 당신들은 끝났어. 그리고 그는 아들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 역시 그를 마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아직 용서가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뜨거운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유진그룹 이사회실은 처절한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한자혜성과 서윤희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한재성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지후를 향해 내 놈 때문에, 내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악을 썼다. 서윤희는 실신한 척 연기하는 것조차 잊은 채 헝클어진 머리와 공허한 눈으로 멍하니 연행되었다. 한민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실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재혁은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유진그룹을 대표하여 그리고 한재혁 개인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썩은 부분은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겠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사죄는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강지우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은 역사상 유례없는 미디어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룹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의 위기였다. 한재혁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동생과 아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관리 소홀을 통렬하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선 지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한민우가 아닌 다른 아들. 제 첫 번째 아들 강지후입니다. 한재혁은 22년 전 자신이 저버렸던 첫사랑과 아들의 존재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22년간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이 아들이 구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했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유진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유진그룹은 오늘부로 강지우 군의 용기와 정직함을 나침반 삼아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우는 수천 개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옆을 지켰다. 같은 시각 문혜진은 VIP 병실에서 막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재혁이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들을 총동원했고 기적적으로 조직이 일치하는 기증자도 나타났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아들 지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병실에 한재혁이 홀로 앉아 있었다. 22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두 사람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아, 재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당신 멋대로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재혁은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재벌 총수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안해. 혜진아, 그 말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는 차마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떨구었다. 혜진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22년간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는 고통스러운 화해의 시작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완연한 서울. 한자혜성과 서윤희는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민우는 범죄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깊이 뉘우치고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홀연히 해외로 떠났다. 유진그룹은 한재혁 회장의 주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들어갔다. 고 민수실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한재혁의 개혁을 곁에서 도왔다. 강지훈은 유진그룹 본사의 화려한 임원실에 앉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한재혁의 지원으로 그는 뒤늦게 경영학과 신입생이 되어 캠퍼스를 누비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유진그룹의 작은 자회사,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말단 인턴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두 숨긴 채 그는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룩한 제국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지우는 허름한 국밥집에서 한재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재벌 회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지만 재혁은 지우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함께했다. 학교는 다닐만 하냐? 재혁이 어색하게 물었다. 재미없어요. 교수님들 말이 너무 느려서. 지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깍두기를 씹었다. 재혁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회사 일은 그 작은 데서 배울 게 있긴 하냐? 사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죠. 아버지가 계신 그 높은 타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지후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애정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서투르게 아물고 있었다. 지우는 건강을 되찾고 새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어머니의 안부를 전했다. 재혁은 회사의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평범한 부자, 후지처럼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이 가을밤의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자신의 대학 건물 옥상에 섰다. 그가 살던 옥탑방보다는 훨씬 높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절박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오만한 재벌 2세도 아니었다. 그는 강지후였다. 한 남자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해낸 남자. 그는 저 멀리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유진그룹의 본사 타워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는 저곳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어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